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종교 갈등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종교 갈등이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뭐 소개해준 사례에도 이제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종교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제가 사례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부부는 혼인 20년 차입니다. 종교적 사례니까 남편 종교 궁금하시죠? 남편의 종교는 불교고 아내는 저 위에 높은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뭐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항상 이제 평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렇더라고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너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시댁에 제사를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에 계속 제사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내가 참석을 안 하고 또 시댁에서도 아내가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제사에 참석 안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혼인 초기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만 갈등이 있었냐? 이 부부 사이에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 하나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이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가사 문제, 그러니까 집안일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계속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혼인 14년 차 봄에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냥 가출하고 혼자 살면 참 좋겠는데 의류상을 하는 상간녀가 생겼습니다. 상간녀만 있으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사귀다가 아들을 출산을 해버렸네요. 혼외자가 생겼습니다. 또 이 상간녀가 한 명 있고 아들 한 명 있으면 또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채업을 하는 상간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참 좀 다른 게 이렇게 상간녀를 만나고 아들도 놓고 또 다른 상간녀를 만났음에도 아내를 찾아와갖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자녀한테 용돈도 지급하고 이렇게 뭐 가정에 조금 충실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러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자녀들 앞에서 술 마시고 또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다 집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또 외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 외박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 아침 식사 챙겨줄 수 있습니까? 아침 식사 안 챙겨주죠. 그리고 이렇게 술 맨날 마시고 밤에 술 마시고 뭐 담배야 그렇다 치더라도 외박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케어가 됩니까? 애들이 케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뭐라고 했죠? 종교라고 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녀들이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엄마가 믿는 종교를 믿고 싶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아내가 자기의 종교를 믿으라고 애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둘째 자녀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엄마가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둘째 자녀가 교회를 가기 싫은 겁니다. 안 간다고 하니까 이 2달간 학교를 못 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등교를 못 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이 나가고 난 뒤에 아내하고 그 또 다른 이제 그 동성 친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 둘째 자녀가 학교를 가는지 감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계속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죠? 아내가 애들 잘 안 챙긴다고요. 아침 식사 안 챙겨주고 맨날 외박하는데 결국 혼자서 집에 갇혀가지고
식사하고 빨래 같은 걸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학교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고 결국은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친구 눈 피해가지고 엄마 친구 따돌려서 등교하다가 자기 담임선생님이 이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물어봤죠. 왜 학교를 못 나왔냐고. 왜 애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내보고 학교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집에 갇혀 있었다고. 결국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결국 남편이 그걸 알고는 그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둘째 자녀가 떠났지 않습니까? 첫째 자녀한테 또 강요를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첫째 자녀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술, 담배하고 자주 외박하는데 그 종교를 믿고 싶겠냐고요. 그래갖고 첫째 자녀가 반발을 하니까 첫째 자녀한테도 너 친구 만나러 못 나가. 친구 만나지 마.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는 안 보내니까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애들을 아빠한테 보내버리니까 학교는 가되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집으로 와. 친구 만나지 마. 라고 합니다. 첫째 자녀 그때 둘째 자녀 초등학교 6학년생이죠. 첫째 자녀는 그 사춘기입니다. 거의 중3, 중2입니다. 바로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녀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러니까 바로 엄마가 뭐라 하냐. 이 사탄에 씌였으니까 나가랍니다. 자기한테 사탄에 씌인 년 나가라 합니다. 그래 결국은 첫째 자녀 사춘기 제대로 왔죠. 바로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첫째 자녀를 찾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 남편이 이제 둘째 자녀 이제 케이스도 있으니까 가출했겠다 싶어갖고 첫째 자녀 친구들하고 이제 남편이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첫째 자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우리 딸 어디 갔냐? 우리 아들 어디 갔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친구 나와가지고 어디 살고 있어요 라고 알려줘가지고 남편이 가갖고 첫째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남편이 첫째 자녀를 인수를 하고 이제 둘째 자녀하고 같이 데리고 이제 살고 있다가 첫째 자녀가 결국은 이제 성결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결국 독립을 해서 이 사건 이제 이혼 때까지는 이제 첫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를 남편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 혼인 15년 차겨 이때가 첫째 자녀 집 나갔을 때입니다. 남편 및 의료사 간의 상간녀를 간통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간통이 그 당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통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고 이혼 청구는 이 아내가 이혼소를 제기해 놓고는 그 법원에 내는 그 세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낸 겁니다. 그냥 소자만 제출하고 인지대를 송달료를 안 내놓으니까 법원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각하를 해버립니다. 남편한테 송달이 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받다가 이제 공소권 없이 종결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내가 자기는 그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이제 속이 상하니까 술을 마시고 아내 찾아가갖고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이혼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혼 요구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때 거절하면서 계속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남편이 자책경부에 다발성 피하 출혈에 상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참다 못해갖고 1차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남편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해주냐. 일단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별거하고
서로 싸우고 뭐 자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혼인관계가 현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건 맞다. 다만 그리고 이 같은 파탄 책임의 일부는 진짜 일부는 자기 종교, 자신의 종교, 생활 방식만 고집하고 남편을 때리는 등 행동을 한 아내한테도 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파탄주의가 아니고 기책주의라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파탄은 됐는데 파탄이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간토한 남편한테 있다는 이유로 1차 이혼 소송, 남편이 청구한 1차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남편이 항소를 안 해가지고 이 판결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남편이 이혼 청구한 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살죠. 기가 살아가지고 자녀들이 가출한 이후에는 아예 안 만나버립니다. 자녀들. 나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나 자녀들 안 만나도 된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데 내가 무슨 유책이 있어. 그리고 남편이 2차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자녀들 안 만나고 양육의 의지도 안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고 있었고요. 첫째 자녀도 친구 통해가지고 거쳐 확인했죠. 이제 남편이 그 상간녀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오고 난 뒤에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는 어떠한 다른 여자도 만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말했잖아요. 2차 이혼 소송까지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안 합니다. 일례로 남편이 2차 이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 중에 첫 번째 자녀가 법원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녀가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보면은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이혼을 맨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첫째 자녀가 엄마한테 법원에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혼을 안 하세요? 이혼을 해가지고 우리 평생 남남으로 삽시다. 이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 첫째 자녀한테. 평생 너희 아빠 씹을 거다. 이혼하고 싶으면 1억 5천만 원 들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괜찮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부부. 그래갖고 딸이 다시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가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이래 살지도 않는다. 우리 둘째 지금 학교 간신히 다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엄마는 둘째 보고 싶지도 않냐. 라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 하냐. 내가 버린 자식인데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첫째 자녀한테 전화해갖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하고 인연 끊었으니까 외할머니 비롯해갖고 엄마 식구들과 인연 끊고 살아라. 너희 외할머니 인연 끊었으니까 외할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 이모들 너희 이모 아니다. 연락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가족관계 다 끊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나 이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이 사실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2차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혼인관계 1차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쌍방 장기간 별거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거 맞다. 근데 1차 이혼 소송과 달리 상간녀가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 방식만 고집하고 이를 반발하는 가족들을 가족 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의 책임, 즉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소홀히 한 아내의 잘못이 경합해서 발생했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쌍방 책임 정도가 남편이 많은 게 아니고 누가 많거나 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법 840조 6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하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1차 소송에서 주된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고 했는데 왜 2차 소송에서는 법원이 뭐 대등하다고 판단하냐? 이거 기판력에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주된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고 가정해도 당신 같은 경우에 그 파탄 이후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당신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인정되는 거 너 알지? 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말하는 거에 딱 반박을 이렇게 붙입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봐라. 이혼 청구 이후에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가족관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어떠한 상관녀도 안 만났지 않냐. 그런데 너 같은 경우에는 모모적 감정에 의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이혼 안 하겠어요. 나 남편하고 이혼 못해요 하지만 수년 동안 자녀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양육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심 안 주고 있냐. 그리고 너가 첫째 자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친족 관계까지 단절시키려고 하는데 너가 말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 실제로 혼인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반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을 해줍니다. 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유책주의입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파탄이 되었고 일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게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이 부분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일단 남편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처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슬아의 자녀가 3명이 있고요. 전처하고 사이에. 결국은 이제 사별하고 난 뒤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결혼 상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결혼 상담소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얼추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만난 아내를 통해 가지고 교제 후에 석 달 뒤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 사별한 전처와의 자녀에 대해서 별로 애정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할 때 이 아내가 이제 내 자녀들한테 대해서는 좀 애정을 좀 품고 자녀들을 좀 보듬어 줄 줄 알았는데 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 뭐 하는 사람이냐. 결혼 전부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혼인 7년 차에는 담임 목사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됩니다. 혼인 2년 차에는 기독교 계열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원로 목사가 된 이후에는 기독교 계열 학교의 학장, 교장으로 재직을 합니다. 이 재산 문제도 조금 있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을 혼인 8년 차에 팔고 요 매도 대금을 가지고 노련동 소재의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자금에 다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입하고 난 뒤에 5년 뒤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하나 받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주택이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그 신림동 이 각서 내용을 보면은 신림동 소재 주택을 처분한 대금 전액을 노련동 소재 건물의 신축 작업에 사용했으니까 이 현재 건물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는데 나와 공동으로 소유권 행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동재산 확인서를 법적으로 밝혀주는 바이며 내용입니다. 각서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 가옥을 매매하고 다른 가옥을 구매할 시에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할 것을 밝혀둔다라는 내용의 공동재산 확인서를 작성을 받습니다. 이 공동재산 확인서를 작성을 받았음에도 뒤에 또 가면은 2년 뒤에 요 노련도 소재 건물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마칩니다. 그 남편 같은 경우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요구로 인해 갖고 아내로부터 2천만 원 차용했다는 차용증 작성해주고 그 미국에서 좀 추진되는 사업이 있었나 본데 이 사업이 잘 되면 10억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아내 요구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학교를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원로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노련도 소재 건물을 한 8억 8천만 원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동재산 확인서에 적힌 대로 이 매도 대금 일부 중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같이 살. 그 2분의 1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8억 8천만 원의 일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매수 자금이. 남은 매수 자금은 어떻게 됐냐? 매도 자금은 어떻게 됐냐? 아내가 남은 차액 보관하면서 남편한테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거의 한 6억 원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계속 달라 하는데도 안 주니까 결국은 아내가 위 매매대금 차액을 아내 명의의 그 분산 은닉하고 아내 명의 계좌에다가 그리고 아내 명의로 요 아파트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가진학대와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뭐 횡령, 폭행, 사개로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아내를 채무자라였고 아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하고 아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내가 통장을 거의 사용을 못하고 교회에도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 채권 포기각서를 남편한테 써주고 6억 원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 3년을 지냈습니다. 요 채권 포기각서 받고. 그런데 아내 홀이 17년 차 경에 남편하고 크게 다투고 이혼소송 제기를 딱 해버렸는데 당일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취하 무렵에 뭘 알았냐?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면서 그 여자 집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 남편 당시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죠. 밑에 제자가 있는 거죠. 제자인 목사한테 당시 캠코더 구입 비용을 한 300만 원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 캠코더 구입 비용을 지급하면서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 제자 목사 이제 좀 그렇겠죠. 아니 내가 그 스승님을 뭐 미행을 하는 게 좀 이게 그래도 사부님이 시킨 건데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선배님, 스승님, 공인이시니 처신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가 찾아왔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해물었죠. 아니, 일단은 남편 제자 목사가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내가 시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와갖고 야, 오늘 좀 희한한 일이 있었다. 내 제자가 갑자기 날 찾아와갖고 공인이 처신을 좀 조심하시라. 아새끼 너무 건방지지 않냐.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까? 아내가 듣고 있으면서 흠칫흠칫하겠죠. 그러던 말은 남편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제자한테 연락해갖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남편 모르게 미행하라 했지 남편한테 그런 조언 하나 했냐면서 준 300만 원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목사 제자가 남편한테 사실은 사모님이 이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오히려 본인이 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 자녀 집에 들어가서 병원 등을 오가리며 뇌경색하고 이제 고혈압을 치료를 했죠.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구입했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어놓고 수시로 주거를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례가 원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 일단은 남편이 집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별거가 지속되는 거 맞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재결합을 위한 노력보다 남편의 인격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 이게 뭐냐, 교회, 학교에다가 남편이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신뢰관계 회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게 맞다. 그런데 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제가 뭐라고 했죠?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남편입니다. 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의 여자 관계의 의심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남편 가출 때문이다. 물론 아내가 남편 제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남편 뒤 밟게 하는 거, 이거 갈등을 증폭한 책임은 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은 이러한 아내가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불씨시키기 위한 노력 하나 없이 그냥 고령에다가 생활 능력도 없는 아내 내버려 두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집 나온 비교적 경제적 여유 있는 전처 자녀한테 찾아가고 본인은 치료받고, 이거 하면서 이 사건 소재가 남편한테 있다 라고 판단해갖고 주된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다 라고 판단해서 남편이 이혼 청구를 1심, 2심이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대법원에서 이게 꺾여버립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분 각서하고 공동재산 확인서를 아내가 요구했다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액의 지분 각서입니다. 공동재산 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각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근본에 수취하는 모든 예금과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한다는 각서도 써주고요. 무슨 교회에서 나오는 3억을 받는 즉시 아내한테 준다는 각서도 받았었고요. 이 각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요구해서 써준, 남편이 써준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봤을 때는 혼인관계와 파탄이 이런 데에는 남편이 자신의 여자관계에 대해서 의심 부분 아내의 의심을 불씨시키지 못한 그 집을 나온 책임이 일부가 있긴 한데, 아내가 비정상적으로 남편한테 계속적으로 재산적 이익 제공하라는 각서를 요구하고, 남편을 힘들게 한 상황을, 그 전 상황을 보자고, 이 상황에서 남편의 여자관계
관계까지 의심하고 남편 제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남편 뒤밟게 하고 결국 이거 보면은 아내가 갈등을 증폭시킨데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봤을 때는 남편한테 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나 이 파탄 책임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대등한 정도에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 해갖고 서울고등법원이 아니죠. 2심법원에다가 파기환송해서 넘깁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그러나 결국은 남편이 2심법원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져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을 좀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도 좀 소송이 좀 많습니다. 일단 1차 이혼 소송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그 혼인한 무렵에 종교 잡지에다가 이랬었습니다. 29세의 청년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신앙을 하던 중 합의 문제로 기도 중인 자매님이 계시면 합의일체를 도와드리고 졸업 후 결혼을 원합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를 해버립니다. 이 종교 잡지에 이제 광고를 아내도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미용사로 일하다가 신학대로 재학을 했는데 이 신학대에서 이 종교 잡지를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잡지의 광고를 보고 그래도 합의일체를 도와준다고 하고 같은 종교인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만나보고 사귄 후에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혼인한 이후에 사소한 문제로 아내하고 다투면은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손상을 하고 결국은 이런 행위를 계속하다가 혼인 4년차경 앞으로 폭행이나 난폭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줍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광고 보고 혼인을 했으니까 혼인 이후에 남편 수입을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해준 게 있으니까 남편 수입으로 신학 공부하면서 혼인 7년차부터는 이제 전도사로 활동합니다.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 아내가 전도사 활동을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내가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소홀하게 대한다라는 불만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활동을 하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초등학교만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래 본인도 공부에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더 하고 싶어갖고 혼인 7년차 경 아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을 무렵에 수입이 당시에 고속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좀 수입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 좀 괜찮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수입이 적은 교회버스를 운전하면서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럼 아내가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아내가 수입 전부를 관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 수익이 줄었잖아요. 이 수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내가 불만을 가지니까 남편이 돈은 내가 버는데 너가 왜 이래 불만을 가지냐 하면서 결국은 수입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뭐 광고 때하고 좀 다른데. 그래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부터 받는 생활비하고 내가 전도사로 버는 돈만으로 우리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자주 불만을 표시하고 맨날 돈 때문에 크게 싸웁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니까 결국 남편이 참다 못해갖고 가출을 해버리고요.
자기가 운전사로 일하는 교회 변전시 등에서 숙식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정액을 아내한테 안 주는 게 아니라 자녀 통장으로만 입금을 해서 아내가 이거를 빼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나고 혼인 11년 차격 4년 만에 남편이 집에 돌아옵니다. 물론 여전히 수입은 자기가 관리를 하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활동도 병행을 하고 12년 차격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불만이죠. 여전히 남편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계속 다그치면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12년 차경에 아내를 상대로 아내 폭언 및 부당 대우를 이유로 1차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생활비 지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차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의 선고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했지만 둘 다 판판이 기각되고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이혼 소송 당시에 남편하고 다툼이 계속 심해지니까 결국은 자녀 데리고 나왔고 상가를 임차하고 개척교회 세워가지고 목사를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혼 소송하면서 생활비를 줬냐고요? 안 줬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하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 상대로 사전 생계비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전처분 결정 바탕으로 남편의 예금 채권하고 부동산에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게 1차 이혼 소송까지고요. 2차 이혼 소송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1차 이혼 소송 판결 후 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까지 끝나고. 하지만 남편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하죠. 아내도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도 대화할 생각이 없고요. 서로 갑방 쓰고 대화합니다. 그냥 결국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또 남편이 가재도구 던지고 방문 부수고 결국은 이 아내가 출입물 자물쇠를 교체를 해버리고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출입물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니까 결국은 자녀 데리고 다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출하고 난 뒤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 청구를 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더해가지고 부양료 플러스 알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골다공증이 좀 심해가지고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가출하고 난 뒤에는 무난이나 어떠한 간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결국 시어머니도 그렇고 하니까 아내 보고 집에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내 그동안에 남편한테 뭐라고 답신을 하냐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녀의 학비를 먼저 지급하라는 이유로 귀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아내 상대로 또 아내가 가출해서 원고 그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남편의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부양료 청구가 이 이혼 소송에 병합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냐? 이 이혼 청구 기각을 하는 2차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남편이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남편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남편 이혼 청구 기각하고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 일단 이전 부양료들 아내한테는 1,000만 원, 자녀한테는 850만 원, 그리고 별거 해소 및 혼인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2차 이혼 소송 또 이거 자기가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혼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는데 요거 기각됐고요.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이혼소송이 이렇게 끝났고 3차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혼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 간호위 해가지고 뭐 교회 기도원에 머물면서 교회 버스 운전 및 기도원 일 거둡니다. 그동안 뭐 와이프하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는 거죠. 그 혼인 20년 차격에 이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합니다. 양육비 보내줄 테니까 통장 계좌 번호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을 했는데 아내가 못 받았습니다. 21년 차격에 내 또 이혼소송 준비하고 있다. 이혼에 응한다면은 내 그 임대차 보증금의 2분의 1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 또 발송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걸 받으니까 기가 안 찹니까? 5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뭐 30만 원 준다 하고 내가 그거 받으려고 당신하고 살았는 줄 아냐고. 그냥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혼한 부부는 갈라쓸 수 없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냅니다. 이 답장을 받고 남편 기가 차죠. 결국은 혼인 23년 차격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이혼소송, 3번에 걸친 이혼소송까지 아내가 한 번도 이혼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내가 남편의 이혼 청구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이혼에 응하되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고 이 사건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이렇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아내한테 있냐? 아닙니다.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있다고 판단해 줍니다. 물론 아내도 잘못이 있죠. 남편 수입 의존해서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근무 시간이 짧은 대신 보수가 적은 교회 버스 운전을 하는데 수입이 적어졌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불만 표시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이혼 요구에 따른 혼인생활 위기를 느꼈다면 아내가 그 극복을 위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면서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아내의 잘못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 같은 경우에 사소한 일로 아내 폭행하고 4년 뒤에 돌아온 이후에도 수시로 다투다가 1차 이혼, 2차 이혼, 3차 이혼 소송하고 생활비 지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이혼 청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기가 차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고 해갖고 아내 반수 청구에 따라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을 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해줬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항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기쁜 적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니어TV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이동훈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을 시청하며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법률 정보를 사연과 함께 적어주세요. 참여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연 채택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익슬리 스팟라이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